안녕하세요. 바론투자 커뮤니티에서 멘토를 맡고 있는 이발톡톡입니다. 오늘은 이제 코스피하고 코스닥의 장기적인 그림을 한번 그려보자. 시장 시황이라든가 이제 신밖에 알 수 없는 부분이다. 뭐 이런 이야기를 했었어요. 시장에 대한 변화. 뭐 장이 어디까지 갈 것인가. 이런 부분을 정확하게 판단을 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분석을 통해서 과거 데이터를 입히고요. 그리고 지금 상황을 대입해서 예측을 해보는 거예요. 이게 예측을 이렇게 해보다 보면 장기적인 흐름은 예측해봤을 때 들어맞을 확률이 높다. 그런데 단기적인 흐름은 예측을 해봤을 때 들어맞을 확률이 낮다. 왜냐면은 이 대외적인 변수라든가 이런 부분은 예측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변수 같은 부분이 갑자기 튀어나왔을 때 단기적으로는 장기적으로는 우상향 한다 그래도 단기적으로 눌렸다 갈 수도 있는 거고, 이런 부분들을 예측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단기적인 예측은 저는 필요가 없다고 생각을 해요. 단기적인 부분은 이제 대처하고 대비를 하고, 이제 그런 상황이 발생을 했을 때 우리는 이제 대비를 하고 가면 되는 거죠. 거기에 맞게 대처를 하고 가면 되는 거고, 장기적인 흐름을 보면서 장기적으로 투자를 할 수 있는 그런 투자자가 되어야 한다. 이런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부분에 대한 거를 한번 살펴보려 해요. 자, 코스피의 경우에는 지금 2230선을 돌파하게 된다 그러면 훨훨 날아갈 확률이 높아요. 자, 거의 10년간 이제 횡보 기간이 투자자들을 지금 길들이고 있습니다. 과거 데이터, 좋은 게 있고 안 좋은 게 있어요. 이 데이터라는 걸 맹신을 하면 안 돼요. 왜냐면 현 상황과 대입을 해본다 그랬을 때 이 부분은 창의적인 뭐라 그래야 돼? 생각이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현 상황과 과거 데이터를 대입을 해봤을 때 변수라는 게 항상 존재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도 이 현재 상황이 과거에 있었던 이런 일에 어떻게 변화를 줄 것인지에 대한 분석이 필요하다. 그렇게 해서 장기적인 관점을 잡아갈 수가 있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좀 잘 들어맞는 것 같아요. 그렇게 대입을 해서 분석을 하다 보면 확률이 되게 높더라고요. 좀 잘 들어맞아요. 이제 정고점 부근으로 좀 접근을 하게 되면 이제 옵션, 선물, 뭐 공매도 이렇게 해갖고 하방으로 베팅을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왜냐면 10년 동안 학습 효과가 있어서 그래요. 학습 효과. 10년 동안 그렇게 매매를 하니까 맨날 돈을 벌었어. 그러니까 계속 반복을 하는 거예요. 근데 선물이라든가 옵션 투자라는 거는 말 그대로 자본을 내가 일정액을 배팅을 해서 지켜주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굉장히 고리스크의 위험이 따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리스크 관리를 제대로 못하는 사람들은 정말 그냥 말 그대로 한마디로 쪽박 차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지금 보니까 공매도, 삼성전자 공매도, 지금 코스피가 거의 정구점 부분에 들어서면서 공매도가 현대차, 삼성전자, 그러니까 지수 코스피 200. 코스피 200이 이제 공매도가 엄청나게 걸리면서 옵션, 선물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하방으로 이제 내일 누르려는 움직임을 많이 취했어요. 지금도 그래요. 근데 이 부분이 이제 돌파를 하게 되면 그런 사람들은 그냥 한순간에 다 나락으로 떨어지는 거예요. 그쪽에다 비중을 많이 싣고 있는 사람들은. 그렇기 때문에 그런 단기적인 관점으로 접근을 해야 된다. 파생은 단기적인 관점으로 접근을 해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위험하다는 거예요. 이제 주식으로 사고팔고 할 수 있는 인버스나 레버리지를 투자하는 사람들은, 레버리지에 매매를 하는 사람들은 조금 다른 관점인데, 왜냐면 이건 일정금을 내가 사고 싶은 만큼만 사서 진행을 할 수가 있으니까 그런 장점이 있고요. 근데 선물이나 옵션 같은 경우는 지수에 배팅을 하는데 그 계약수에 따라서 말 그대로 그 등락폭이 엄청나게 크기 때문에 순식간에 깡통 차요. 그냥 순식간에 증거금 1억 5천 몇억 이렇게 넣어갖고 운영을 하면 진짜
단 5초 만에 깡통 찹니다. 한 군데로 이제 크게 튀었을 때, 이 부분은 대처가 불가능해요. 그래서 하지 말라는 거예요. 또 이제 잡소리를 많이 했는데, 코스피의 경우는 2230선을 이 돌파를 하게 되면, 그동안 사람들이 학습 효과를 가지면서, 이렇게 위에 이제 정고점 부근에만 도달하면 항상 끌어내리려고, 이게 하방으로 베팅을 했는데, 그걸 뚫어내게 되면, 이 사람들이 이제 손실 확정을 하는 순간, 그냥 이제 지수는 뿜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현재 상황과 대입해 봤을 때, 자, 2011년, 2012년, 2014년, 12년, 이때랑 비교를 해봤을 때, 이때 정고점 부근일 때랑 비교를 해보면, 지금 이제 기업들이 많이 성장해 있어요. 돈을 많이 벌어서 그때보다 훨씬 더 덩치가 커졌어요, 기업들이. 근데 그 10년 전과 고점을 똑같이 하고 있다는 거는 저평가라는 거죠. 이 구간들이 이제 많이 저평가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한국 증시는 굉장히 싸다. 전 세계적으로 가장 싸다. 가장 싸다. 그러면은 이게 돌파를 해야 된다는 게 맞다는 거죠. 그럼 돌파를 하게 되면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부각받으면서 밑에서 받쳐주는 세력 주체만 조금만 들어오게 되면 크게 갈 거예요. 크게. 근데 이제 이걸 돌파를 하지 못하고 1년, 2년 더 지나면 어떻게 될까요? 2년이 이렇게 또 횡보한다. 그러면 그때는 이제 지금 가는 것보다 2년 후에는 더 크게 가요. 그러니까 언젠가는 이걸 뚫어내고 돌파를 해서 크게 갈 확률이 높다. 왜냐하면 4차 산업이라는 큰 이슈가 있어요. 그리고 우리나라 증시가 전 세계에서 제일 싸다. 물론 더 싼 국가로 한두 개 있을 수 있겠죠. 그런데 이제 그 모든 걸 이제 포괄적으로 봤을 때 성장성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이제 포괄적으로 봤을 때 그렇다고 평가가 되고 있어요. 그리고 지금 비싼 나라는 미국, 인도, 중국. 미국하고 인도, 중국의 증시는 굉장히 비싸요. 오히려 저는 미국, 인도, 중국보다는 일본에 투자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 일본이 경제인식이 변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일본 증시는 한 번 더 상승을 할 수 있는 20년 동안 눌러놨잖아요. 경제성장을 못하고 이렇게 저금리를 이렇게 눌러놨단 말이에요. 응축된 힘이 세다. 근데 이제 그 부분의 성장성에서는 일본은 조금 이제 퀘스천 마크가 들어가요. 이게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 성장성 부분은. 근데 이제 인식이 변하고 있는 그림들이 일단 연기금, 주식, 투자 비율을 상향. 쉽게 말하면 이제 경제 같은 부분을, 이제 상승시키기 경제 곡선을 이제 상향으로 이제 그리기 위해서 나라에서 이렇게 지금 정책적으로, 바꿔가고 있다. 20%에서 50%까지 이렇게 상향했다 그래요. 우리나라는 연기금이 주식 투자를 한 10% 하고 있다 그랬나? 이렇게 들었어요. 주식 투자를 해야 기업들의 돈이 돌 거 아니에요. 쉽게 얘기하면 우리가 생각을 해봤을 때 주식 투자를 해야 기업들의 돈이 돌아요. 그럼 그 돈으로 투자를 해서 무언가를 만들어서 세계에다 가다가 팔고 사업을 하려면 돈이 있어야죠. 자, 서민들이 왜 TV, 예를 들어서 서민들이 왜 자영업만 할까요? 뭔가를 만들어서 세계적으로 팔면 좋은데 왜 자영업만 할까요? 자영업만 쳐다볼까? 돈이 없으니까 그래. 돈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남들이 다 하는 거 그거 쪼개먹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급 과다. 그래서 자영업자들은 계속 늘어나고 있는데 지금 망하는 데는 더 빨리 늘고 있죠. 공급이 많으니까 그래. 공급이. 이 부분에서 이제 투자 유치를 계속해서 우리나라는 이제 기술력 같은 부분에서 전 세계적으로 인정을 받고 있기 때문에 기업들이 굉장히 성장 가능성이 높아요. 우리나라에 있는 기업들이. 저는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정고점 돌파라는 건 상당한 의미를 가진다. 그러니까 10년간의 정고점이 2230선을 머물러 있어요. 이 2230선을 뚫어본 적이 없습니다. 이거를 이제 또 돌파를 해서 확실한 돌파. 2300, 2500. 이 확실한 선 돌파를 딱 하게 되면 저는 장기적으로 5년, 10년 동안 10,000포인트 간다고 생각을 해요. 이제 4차 산업이라는 큰 이슈가 있어서. 우리가 3차 산업혁명이 있을 때
우리가 3차 산업혁명이 있을 때 1997년부터 이제 폭락이 오고 IMF 뭐 이게 폭락이 오고 3차 산업혁명으로 인해서 2008년까지 끌어올린 거예요. 2007년까지 이렇게 경기를 이렇게 확 끌어올려 놨어요. 그렇게 해갖고 1997년부터 2007년까지 어마어마한 상승을 했습니다. 이제 차트를 보면서도 한번 살펴볼게요. 자, 보세요. 자, 코스피. 1997년에 이제 이렇게 IMF를 맞으면서 이렇게 98년도까지 이렇게 하락을 했다가 이 구간이 267포인트예요. 267포인트에서 2007년도에 지수가 몇 포인트 갔어요? 지수가 8배 갔다고. 지수가 8배. 이런 게 대세 상승이에요. 이게 지수가 8배 가는 이 시장이 지금 이 자리에서 나올 수가 있다. 이걸 뚫어버리면. 여기서 2008년도에 지금 우리나라는 리스크가 딱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지금 가계부채, 부채 정도가 너무 많아요. 그래갖고 그런 부분이 이제 좀 부각받게 되면 미국의 리먼 사태 그거 터졌을 때처럼 미국의 그 뭐라 그래야 돼? 그 모기지 사태 그거 터졌을 때처럼 이제 부동산 같은 경우가 이제 문제가 생기면서 은행들이 조금 몇 개가 망해 나가고 그렇게 하면서 이만큼 이렇게 눌릴지도 몰라요. 뭐 이 구간까지. 심하게는 막 이 구간까지 눌릴 수도 있겠죠. 만약에 이게 정말 위험해진다 그러면. 그런데 그 부분은 또 이제 해소가 될 거예요. 그래서 이 구간을 만약에 뚫어버린다 그러면 뚫었다가 눌리는 요 구간까지밖에 안 눌려요. 지금 있는 자리까지밖에 안 눌린다고. 이걸 2500포인트, 뭐 700포인트 이렇게 뚫었다가 내려오게 되면 거의 뭐 한 2000포인트까지 눌렸다가 다시 갈 거예요. 이 자리에서 무너지면 최소 뭐 1300에서 1000포인트까지도 열어놔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거는 확률이 좀 굉장히 낮긴 하다고 생각을 해요. 우리나라 부채 정도의 그 리스크에 대한 부분은 어느 정도라고 확정을 할 수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중요한 자리라는 거예요. 이 1300포인트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자리고, 이 자리를 뚫어서 2500, 2700 이렇게까지 종합주가 지수가 상승을 했다가 만약에 그런 우리가 가지고 있는 리스크를 해소하게 되면 그 다음부터는 이제 리스크가 없어요. 그 다음부턴 리스크가 없다. 그러니까 이 지금 코스피 같은 경우가 지금 과거에 1998년 뭐 말부터 뭐 2008년 초까지 10년 동안 7배의 지수 상승이 있었는데 그 그림이 지금 다시 나오려고 준비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지수 상승이 7배씩 해버리면은 종목들은 어떻게 되냐면 뭐 기업이 좋은 종목들, 좋은 회사들은 삼성전자가 500만원 가고요. 그리고 우리가 다 아는 무슨 뭐 헬스케어나 뭐 이런 종목들 중에서 이제 성장 가치가 부각받는 종목들은 막 30배씩 갑니다. 지수가 이렇게 끌어올리게 되면요, 그렇게 가요. 돈 잘 벌고 있는 회사들은. 자, 농심, 뭐 우리가 잘 아는 뭐 농심이라든가 이런 회사들, 그런 회사들이 PBR이 뭐 3배, 5배 이렇게 갑니다. PBR이. 회사 가치보다 막 3배, 5배 이런 고평가 구간까지 끌어올려진다고요. 이게 지금 어디다? 미국, 인도, 중국. 이렇게 다 지금 고평가 구간에 있어요. 미국, 인도, 중국. 그럼 이 자금들이 글로벌에서 어디로 이동을 하겠어요? 지금 어디로 이동하고 있다? 브라질, 베트남, 자, 대만, 한국, 자, 일본으로도 가고 있다 그래요. 이렇게 자금들이 이동을 하고 있어요. 저평가되어 있는 그런 국가로 지금 자금 이동이 하고 있고, 그러니까 이 정고점을 뚫어낸다는 건 굉장한 상승을 불러올 수 있는 그런 매개체가 될 거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 위기설이 지금 난무하고 뭐하고 한다 그러면요, 이게 거짓말은 아니에요. 가계부채 지금 1340조 돌파, 이게 뭐 가파르게 상승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경제 성장이 이제 억누르는 걸 지금 가계부채들이 하고 있어요. 우리나라가 왜 그러냐면 제조업이 다 망해야 돼요. 제조업을 기반하고 있는 나라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나라가. 그러니까 이 부분이 굉장히 지금 부실해요, 부실해. 이 중에 좀 탄탄한 회사는 철강밖에 없습니다. 우리나라 뭐 건설, 조선, 또 뭐 제조업들 뭐 있어. 뭐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부실해요. 빚이 굉장히 많고, 은행.
이런 회사들이 좀 구조조정이 돼야 돼요. 비리는 회사들이 빨리빨리 망하고 치킨 게임이 끝나고 그 부분이 될 때가 언제 된다? 자, 이번에 부동산 급락 오면 위기가 생겨서 제가 예측을 해봤을 때는 2017년 말에서 한 2018년 이때가 거의 메카로 떠오르지 않을까. 왜 10년 주기설이라는 게 있어요. 10년 때마다 이게 뭐 문제가 이게 나왔었어요. 근데 이런 문제가 지금 거의 현실화될 가능성이 있는 움직임을 보이는 게 미국의 금리 인상. 미국이 금리 인상을 하는데 우리나라가 계속 동결하면서 그대로 끌고 가면 어떻게 된다? 자, 일본처럼 된다. 장기 침체. 이 부분을 벗어나려면 이렇게 터트려야 돼요. 문제가 있는 부분을 터트려서 이걸 이제 해소를 하고 가야 큰 성장이 가능하다. 문제가 있는 걸 알아. 그 문제가 있는 걸 아는데 계속 쉬쉬하고 조심하고 간다고 그게 해결이 돼요? 해결이 되지 않아요. 우리가 가계로 생각을 해보면 이게 부채가 있어. 내가 빚을 갚아야 되는데 돈이 뭐 빌린 게 있고 부채가 있어. 그 부분을 쉬쉬하고 나 빚 없어. 그러면서 더 빌려서 돌려막기 하고 결국 나중에 터진다고. 우리가 처음에 카드 처음 막 사람들이 이제 만들어주고 막 했을 때 카드 회사들이 카드 만들어주고 무분별하게 만들어주고 했을 때 능력이 없는 사람들이 카드로 돌려막기 했잖아요, 다. 그러다 이게 터지니까 어떻게 됐어요? 카드에서 박살나고 그거 살린다고 나라에서 떠안았죠. 이걸 누가 떠안은 거다? 결국은 서민들. 이게 세금 내는 사람들 중에 대다수가 이제 서민이라고 보면 돼요. 그럼 이제 국민들이 이렇게 기업들이 어머니 건 해놓으면 그거를 우리는 치우고만 있다. 이걸 계속 반복하고 있는데 이제는 벗어날 수 있는 그런 경제인식을 국민들이 다 갖춰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되는 순간 우리는 상상하지도 못한, 우리가 상상도 못했던 그런 경제성장을 이루게 될 거예요. 자, 코스닥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나긴 바닥에서 이제 머리를 이제 들었어요. 바닥에서 이렇게 오랜 시간 눌러뒀다 그러면 상승폭은 오히려 코스피보다 일단 훨씬 클 수가 있다. 이제 코스피가 500 날아가면 저는 이제 코스닥은 20배 날아갈 수 있다고 생각해요. 자, 사람들 많이 착각을 하는 게 코스닥이 20배 날아가면 보통 이제 전 종목이 다 끌어올릴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철저하게 앞으로는 이제 전 종목이 다 들고 일어나는 일은 거의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철저하게 가는 종목들만 갈 거예요. 회사가 튼튼하고 돈을 많이 벌고 그런 종목들만 이렇게 갈 거예요. 20배면은 몇 %예요? 2000%잖아요. 뭐 아무것도 아니에요. 삼성전자 1998년부터 지금까지 상승한 거 보세요. 그때 구간이 예를 들어 3만원이었다 그러면 지금 200만원 넘어가잖아요. 이게 몇 배예요? 거의 한 7,000포인트 되나? 한 170배 정도 성장을 했죠. 이런 기업들이 나올 거라는 거예요. 지수가 이렇게 끌어올려지면. 많이 나올 거야, 이런 종목들이. 왜냐면은 지금은 4차 산업 시대이기 때문에. 엄청난 지금 성장 동력을 확보했어요. 이 3차 산업은 어느 한 국가만 성장을 하는 게 아니에요. 전 세계적으로 성장을 할 거예요. 이 부분은. 그렇기 때문에 전 세계를 아예 바꿔놓을 만한 진짜 엄청난 산업이란 말이에요. 인공지능, 우리가 SF 영화에서만 보는, 영화에서 보던 로봇, 인공지능. 이게 지금 현실화됐어요. 그러면은 사람들은 생각을 할 때 로봇하고 인공지능이 지금 막 생긴 것 같잖아요. 그게 아니에요. 100년 전부터 있었어요. 100년 전부터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뭐 연구를 하고 투자를 하고 해가지고 이제 지금 이게 이제 상용화 될 수 있게끔 다져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다져져서 이제는 현실화가 되기 때문에 모든 부분이 변할 거예요. 우리 인생이라든가 일상이라든가 모든 부분이 저는 변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1차부터 3차까지 이 부분들을 전부 합한 것보다 더 큰 저는 성장을 할 거라고 생각을 해요. 개인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엄청난 호재로 다가올 거다. 증시에는. 우리가 로봇 만들어서 팔 수가 없잖아요. 로봇 만들어서 파는 회사에 투자를 해야 되고 인공지능 우리가 개발할 수가 없어요. 돈이 없어서 인공지능 사가지고 그걸로 또 이제 무슨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능력들도 없어. 왜? 서민이니까. 돈이 없다니까요. 근데 방법이 있어요. 로봇 만드는 회사. 동업을 할 수 있다. 어떻게? 그 회사
주식을 보유해서. 돈을 잘 버는 기업이 예를 들어서 뭐 사기쳐가지고 그 돈 횡령해서 얼로 도망가지 않는 한은 주주들한테 다 돌려줘야 돼요. 주식시장은 그거야. 기업들이 투자 자본을 만들기 위해서 운영하는 게 주식시장이에요. 그럼 쉽게 말하면 내가 자영업을 스스로 하는 것보다 내가 가게를 내서 1억, 2억 이렇게 해갖고 뭐 예를 들어 한 3억 해서 가게 하나 차리는 것보다 좋은 기업을 발굴해서 그 회사에 투자를 하는 게 부가가치가 훨씬 크다는 거예요. 왜냐면은 그렇게 기업을 운영하는 사람들보다 똑똑하고 내가 사업으로 더 성공할 수 있다는 사람들은 일반 남들이 하는 치킨집 뭐 이런 거 안 해요. 치킨집 무슨 뭐 다 하는 뭐 호프집, 당구장 이런 거 안 한다고. 그렇게 능력 있는 사람도 이런 걸 안 해요. 근데 자영업 하는 사람 다 이런 거 하잖아. 그러니까 망하는 거라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내가 강점이 없다 그러면 공부를 해서 그렇게 돈을 잘 버는 기업을 찾아서 그 회사에 투자를 해야지만 앞으로는 미래를 대비할 수가 있다. 서민들은 방법이 없어요, 진짜로. 그러니까 이 부분들을 계속 제가 강조를 하는 거예요. 차트를 한번 볼게요. 코스닥도 차트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보면, 자, 2018년부터, 1998년부터 코스피 같은 경우는 7배 상승을 했어요, 10년 동안. 근데 코스닥은 어떻게 됐어요? 바로 그냥 튀어버렸어요. 1998년도부터 600포인트에서 2000포인트까지 7배가 그냥 바로 튀어버렸죠. 1년 만에 튀어버렸다고, 코스닥은. 그리고 나서 이제, 이 튄 종목 중에 좋은 종목들은 코스피로 다시 편입이 되고, 좋은 종목은 코스피로 편입이 되고 쓰레기들만 남았어. 그러니까 안 좋은 종목들만 남았어. 그러면서 이제 이렇게 꼬꾸라진 거죠. 이제 이렇게 꼬꾸라지고 나서 지금 횡보를 거의 한 20년 가까이 이렇게 횡보를 했어요. 자, 빠진 기간은 1년인데 20년에 횡보를 했어요. 이게 튀어버리면 그냥 2000포인트, 3000포인트까지 찍고 눌렸다가 10,000포인트까지 가는 거예요. 이 기간이 5년, 10년, 20년 봤을 때는 저는 그렇게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 이렇게 횡보를 했다 정고점이 코스닥 같은 경우는 지금 가장 중요한 자리가 제가 생각을 했을 때는 900포인트를 넘어서야 돼요. 코스닥이 지금 600포인트인데 이제 코스닥이 이제 여기서 더블 정도 가서 한 1200포인트 도달하면요, 이건 그냥 무조건 3000포인트 간다고 보면 됩니다. 코스닥도. 그러니까 이렇게 지금 자리가 이게 물론 1, 2년은 코스피고 코스닥이고 더 횡보를 할 수도 있어요. 그러면은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크게 간다고 생각을 하면 돼요. 횡보를 오래 그렇게 할수록 더 크게 간다. 이게 보면 이게 하락을 해서 자, 그거 매물을 다 소화를 하고요. 다시 골파기 했다가 우리 주식 용어들로 그냥 보면 자, 역배열로 들어갔다가 60일 이평선이 36개월 이평선이 72개월 이평선을 뚫면서 이제 지금 정배열로 전환을 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된다 그랬어요? 자, 역배열에서 트레이딩을 하면서 정배열로 돌아선 구간을 그냥 보유를 하면 된다고요. 지금 구간은 충격이 와도 큰 상승이 올 거라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코스피, 코스닥 자, 모멘텀을 살펴볼게요. 잠깐만. 지금 이 얘기를 하면 안 될 것 같은데 아직 해야 될 얘기가 많은데 잠시만요. 이건 나중에 정리할 때 살펴보고. 자, 보면 그러니까 코스피보다 일단 코스닥이 크게 소외를 받고 있어요. 그 부분은 이제 해소가 될 거다. 왜냐면 저평가인 종목들이 많으니까 코스닥에. 그러면 이제 그 저평가 종목이 많다는 소리는 그만큼 상승폭이 크다는 소리예요. 이제 관심을 받기 시작했을 때 폭발력은 당연히 그동안 관심받고 있던 기업들보다 상승폭이 크게 올 거다. 이래서는 이제 코스피, 코스닥 지수는 좋은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어요, 지금 현재 상황으로. 근데 이제 위기설이 난무를 하고 국민들의 심리는 바닥이다 보니까 외국인들의 투입 자금은 지금 역대 최대죠. 외국인들 지금 500조 넘게 돌았어요. 개인들 모래 이런 거는 좀 이제 각자 찾아보세요. 개인들, 그러니까 일반인들이 그냥 가진 거 다 팔고 있어요. 외인들이 이렇게 들어오니까 외인들한테 가진 거 다 팔고 있어요. 아이고 감사합니다. 내 거 사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지금 손실이 50%, 80% 구간인데 20%라도 남길 수 있게 남겨주셔서 감사합니다. 다 갖다 팔고 있어요, 외국인들한테. 그러니까 외국인들은 아이고 그래 니들이 항상 이러지 뭐
나는 지켜봐왔어. IMF 때부터 1998년부터 7년 그 위기가 있을 때부터 지켜봐왔어. 니들이 던지는 거 다 받아서 나는 10배 7배씩 다 먹고 나갔다. 이번에도 또 그런 기회가 왔으니까 빨리빨리 줘봐 하고 다 받아 챙기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런 상황에서 이렇게 멍청하게 그냥 가진 거 그냥 다 내다 팔고 있어요. 우리나라 국민들은. 그럼 어떻게 될까요? 우리나라가 이렇게 성장을 하면 그 돈이 이제 외국인들만 다 돈을 버는 거지. 이제 외국계 큰 회사들, 그 회사들은 더 부자가 되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더 가난해지겠죠. 우리나라는 이게 성장을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국민들한테 체감이 안 와. 왜? 성장을 이렇게 했는데 내가 가진 돈이 없으니까. 왜? 가진 거 다 팔아서 외국인들한테 줬으니까 그 외국인들이 돈을 벌어야죠. 그게 맞는 거죠. 그게 자본주의예요. 그러니까 경제인식을 깨우쳐야 된다. 서민들은 이거를 그냥 쉽게 생각할 게 아니에요. 국가적으로도 이런 부분에 대한 교육이 끊임없이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우리나라 대한민국은 그런 교육 시스템이 없어요. 정말 문제라는 거죠. 세금만 걷어내려고 그러고 세금만 어떻게 하면 더 걷어볼 수 있을까? 왜? 나라가 돈이 없으니까. 서민들만 돈이 없는 게 아니고 나라도 돈이 없어요. 골 때리는 새끼들이야 이게. 정치를 어떻게 해먹었으면. 자, 세금만 이렇게 걷어내는 게 아니고 이제 이것저것 벌금이며 파파라치. 아니 무슨 뭐 주차 위반 이런 거 하고 사진 찍어서 보내면 돈 주고 하는 나라가 전 세계적으로 우리나라밖에 없어요. 이게 왜 이런 걸 왜 만들었을 것 같아요? 세금 거들라고. 그러니까 빌어먹을 놈들이에요. 진짜 정치인들은 어떻게 보면 인기 투표해서 그때 당시에만 조금 이슈를 주면 돼요. 나 이런 놈이다. 나 이런 놈이 아닌데 이런 놈이라고 뻥카를 쳐. 뻥을 치고 대통령 돼. 약속 안 지키면 그만이야. 법적으로 제재를 안 해요. 예를 들어서 야 국민 한 사람들한테 지금 무주택자들 자 내가 집을 일일이 한 분씩 다 보유할 수 있게 그렇게 해갖고 내가 준비를 했고 뭐 이걸 가짜로 만들어요. 그분을 만들어갖고 홍보를 뭐 이제 제대로 해버려. 막 이것저것 해갖고 돈 들여가 한 100억 써갖고 나라 이제 국민들이 다 보게. 조금 이제 인식이 부족한 사람들은 와 진짜구나 싶게끔 그렇게 하면 대통령이 되는 거예요. 그게 문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진짜 이 사람이나 저 사람이나 대선 후보에 나온 사람들 보면 다 똑같은 놈들 같아. 근데 이번에 제가 안철수 조금 다른 사람을 하나 발견을 했어요. 그래서 처음으로 인생 처음으로 투표를 하기로 했어요. 근데 될 것 같지 않아요, 대통령이. 왜냐면 지금 뭐 지지율이 3위, 4위 그러죠. 왜냐면 마케팅이 부족했어. 이렇게 제대로 된 사람이 있어도 이런 능력이 부족하면 못하는 거예요, 대통령은. 문재인, 안희정. 이 사람들이 뭐 마케팅 파워 제대로 갖고 있죠. 안희정 이 사람은 뭐 거의 갑자기 떠올랐잖아요. 뭐 때문에 떠올랐어요, 이 사람이, 안희정이. 언론. 언론 이용해서 뜬 거예요. 그렇게 하고 지금 2위 하고 있잖아요. 지지율 2위야. 이런 나라가 대한민국이다. 언론에서 뻥치는 거 그냥 믿고 따라가는 거예요. 자, 주식 투자에서도 뉴스에 팔면 어떻게 해요? 수익이 항상 보잖아요. 뉴스에 사면 어떻게 돼요? 쪽박 차잖아. 떠드는 대로 하니까. 이제 우리가 과거랑은 다르게 이 언론이라는 게 방송 매체로만 이렇게 국한되어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생각의 폭을 넓힐 수가 있습니다. 이런저런 미디어를 많이 접해서 하다 보면 내 생각의 폭은 당연히 커져요. 그럼 언론을 이제 판단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스스로한테도 생긴다는 거예요. 저는 그 부분 때문에 이제 경제인식이 많이 크게 변화할 거라고 생각을 해요. 우리나라 사람들도. 아무튼간 그래서 이렇게 위기설이 이제 난무를 하고 국민들의 심리는 바닥이다 보니까 외국인들의 투입 자금 최대인데 거기다가 다 던져주고 있다. 대한민국 국민들은 그냥 끊임없이 주고 있어요. 니네들 돈 더 벌어라. 니네들 돈 더 벌어라. 정말 안타까워요. 마음이 아프다는 것이. 자, 이제 그러면 이렇게 흥할 거다라는 이야기를 했어요. 장기적으로. 우리나라 증시는 이렇게 흥할 수밖에 없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리스크를 한번 살펴볼게요. 리스크가 뭐가 있을까? 자, 중국의 불화가 장기화되면 이걸 리스크로 작용할 수 있겠죠. 이거는 저는 단기학제라고 봅니다. 중국이 우리나라 기업들을 어떻게 다 죽이고 할 수 있을 만한 영향력이 없어요. 그리고 이제 미국이 장기적인 경제 성장에 이제 막을 내리게 되면 글로벌 금융위기가 다시 한번 도질 수가 있어요. 자, 10년 주기설.
지금 트럼프 정부가 어떻게 보면 이기적인 정치를 펼치고 있죠. 이거는 이제 부메랑으로 돌아와서 다시 미국을 딱 이렇게 때려버릴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신흥국들, 중동 국가들, 아랍, 이슬람 문화를 거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반감이 많아. 미국이라는 나라에 반감이 많아. 여태까지 미국은 우리들의 친구였어. 근데 걔네가 지들이 국방 뭐 이런 부분 도와준다 이렇게 포장해서 마케팅 해갖고 지네들 무기 팔았잖아요. 근데 그런 부분에서 이제 자기들이 야 이렇게까지는 내가 했는데 이제부터 네가 이거 없으면 안 되니까 돈 다 내놔. 건달짓거리 하고 있다고. 그러면 반감이 생긴다는 거죠, 사람들이. 뭐 멕시코랑은 끝났어요, 제가 봤을 때. 멕시코랑 무슨 뭐 FTA 해갖고 뭐 해놓고 다 뻥쳐갖고 이제 끝났죠. 자, 중국 같은 나라도 이제 내려올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하는 이유가 이제 세계적으로 신용을 잃고 있어요. 일본, 과거에 일본 무슨 뭐 일본 뭐 기업들 다 들어가 있다가 일본 제품 사지 말고 불매운동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다 죽여버렸잖아요. 그런 다음에 이제 다시 이제 한국으로 왔어요. 이런 게 계속 반복되면 어떻게 돼요? 이제 중국에 투자를 하려는 사람들은 기업들은 이 부분에 대한 대비를 하고 가겠죠. 그렇게 큰 폭으로 투자에 달라들지 않을 것이다. 오히려 성장을 크게 하지 못한 동남아 쪽, 그쪽으로 이제 자금이 몰릴 확률이 높아요. 자, 동남아 쪽으로 자금이 몰리면 당연히 돈이 몰리니까 성장을 하겠죠. 그래서 베트남에 투자를 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베트남에 투자하기보다 지금 한국이 이만큼 싼데 뭐하러 베트남까지 가서 투자를 해요. 우리나라 증시에 투자를 해야지. 국익도 생각해서. 내가 이렇게 투자를 해서 돈을 많이 벌면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보면 대한민국의 효도를 하는 거야. 어떻게 뭐라고 얘기를 해야 돼? 아무튼간 대한민국에 좋은 영향을 끼치는 겁니다. 왜? 가진 거 다 팔아서 외국인들 떼돈 벌고 있는데 그 부분을 내가 조금 뺏어올 수 있잖아. 그러니까 나중에 그렇게 돈을 많이 벌게 되면 주식시장에서 우리나라 증시에서 돈을 많이 벌게 되면 그만큼 우리나라 국익에도 보탬이 됩니다. 그렇게 생각을 해야 돼요. 이제 그리고 나서 리스크가 부채 문제. 이 부채는 계속 제가 얘기를 하고 있죠. 근데 엄청난 속도로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속도가 엄청나요. 이게 터지지 않을 수가 없어요. 무조건 터져요. 이게 언제 터질지만, 이게 한 번에 빵 터져갖고 그냥 한 번에 죽여버리면 우리나라 국가부도 납니다. 이게 한 번에 터지면 국가부도가 나는데 이 정도 상황까지는 갈 수가 없으리라고 생각을 해요. 왜? 외국에서 우리나라에 투자되어 있는 돈들이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를 살려주려고 외국에서 신경 써주는 게 아니고 지들 돈 챙기려면 한 방에 보내버리면 안 돼요. 자, 그리스 국가부도 맞았죠. 그리스 같은 경우는 국가부도를 맞았어도 그렇게 전 세계적으로 영향력이 크게 없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니네 부도 처리하자, 그렇게 된 거고, 우리나라가 그렇게 부도 처리를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일본도 마찬가지고요. 그렇게 국가 부도 처리를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이거를 이런 위기를 천천히 부각시킬 거다. 그러면서 일단 서민들만 죽일 거예요. 돈 있는 사람들 이제 다시 투자해라. 이제 일단 어떻게든 터지긴 터져야 돼요. 터져야 해결이 되니까 이제 문제가 딱 터지면 이제 뭐 은행 이제 담보대출이 많이 깔려 있으니까 부채가 많죠. 그 부분이 이제 터지면서 그거를 이제 다시 나라에서 무슨 뭐 담보를 쓰겠죠. 보증을 쓰고 그 돈을 이제 융통을 한다 그러면 서민들한테 세금을 더 걷고 국민들한테 세금을 더 걷겠죠. 그렇게 해서 은행을 살린다고. 이런 개짓거리는 은행들이 다 하고 그거 살린다고 나라에서 국민들을 죽이는 이런 건 보나 마나 제가 봤을 때 반복될 것 같아요. 그렇게 되면 이런 리스크가 해소가 되면 이제 그 다음부터는 헐헐 우리나라 경제는 날아갈 거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말 그대로 대통령들은 항상 자신의 임기 때만 어떻게 경제 위기가 벌어지면 안 되니까, 내 임기 때 이런 일이 벌어지면 나 욕 들어 먹을 거 아니에요. 나라 정치 잘못했다고. 그러니까 질질 끌어요. 그러면서 경기부양이라는 허황에 이제 은행들 부추겨서 서민들한테 빚더미에 올려놨죠. 그럼 이 서민들은 경제인식이 부족해.
한 달에 이자 이만큼씩만 주면 된다니까. 이렇게 해서 어떻게 지금 벌이 딱 해보면 어떻게 될 것 같아. 근데 지금은 뭐 방이 하나야. 이제 우리 부부가 살고 애들도 같이 살라니까 너무 힘들어. 그러니까 조금 이렇게 무리를 해서 그냥 이자를 주더라도 어떻게 좀 큰 데를 이사를 가자. 뭐 이런 거를 계속 부추긴 거예요, 나라에서. 그러다 보니까 이제 가계부채가 1330조, 뭐 1440조로 넘어섰고요. 정부 부채도 1000조가 넘어요. 기업 부채도 1000조가 넘고. 조사하다 짜증나갖고 제대로 조사를 안 했어요. 관심 있는 분들은 따로 이제 조사를 해보시고. 그러니까 대한민국 부채가 지금 4000조, 5000조 거기에 육박하는 부채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뭐 한 4년 예산 되겠죠? 그러니까 우리나라 전 국민들이 한 4년 정도 굶으면 갚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해결이 불가능한 건 아니야. 일단 4년 동안 굶으면서 살아만 있으면 되잖아. 그러니까 해결은 어떻게 될 거다. 그러니까 그 부분이 이제 리스크가 부각돼서 터지게 되면 우리는 그때 이제 가지고 있던 거 조금이라도 있는 거 이제 다 털어서 투자를 해야 된다. 이게 언제 또 어떻게 투자를 해야 된다? 적립식으로 나눠서. 한 달에 한 번씩 이렇게 하면 돼요. 그러면 이 폭락, 투매 이거는 길어야 8개월에서 1년 6개월이다. 이렇게 나눠서 사면 8번으로 쪼개서 1년 6개월 16으로 쪼개서 이렇게 나눠서 사면 계속 더 싸게 사는 거예요. 그러다 이제 뭐 8번만 샀는데 튀어버리면 그동안 갖고 있던 걸로 벌면 되고 16번 샀는데 튀어버리면 그동안 갖고 있는 거 벌면 되겠죠. 그래서 이제 적립식 투자를 가장 적극적으로 해야 될 때가 이렇게 문제가 생겼을 때다. 이건 이제 한 방에 터지면 말 그대로 이제 국가부도 사태가 되겠죠. 국가부도 사태가 나면 이제 한국은 한국이 아닌 게 돼요. 근데 이제 그런 일은 벌어질 확률은 극히 희박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 돈을 빌려도 왜냐면 타국에서 다 영향을 받으니까 우리나라를 생각해서가 아니고 지들이 살려면 그렇게 한 방에 죽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한 대안이 분명히 나올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도가 일단 나버리면 회수가 불가능하다는 거죠. 회사도 지금 뭐 현대 뭐 대우조선해양 이런 거 나라에서 뭐 살리려고 그러고 뭐하고 하려고 그러는 게 왜 그러겠어요. 그 부도 내버리면 거기서 일하던 사람들이 어디로 나와요. 이게 뭐 한 4만 명, 5만 명, 뭐 몇십만 명 이렇게 되는 사람들이 인력시장에 풀려버리면 인건비가 하락하잖아요. 그럼 전체 경제에 이제 영향을 미치니까 이 부분을 어떻게 해소해 보려고 뭐 어떻게 하는데 불가능해요. 이미 뭐 일어날 수가 없는 회생 절차가 불가능할 정도의 놓여있는 회사들은 잘라내는 거죠. 이 부분이 이제 우리나라 전체 그렇게 영향을 미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고, 이제 부동산 폭락도 제가 생각을 했을 때 감당할 수 있는 선 한 30%에서 50% 선 이 정도까지가 이제 끌어내려질 확률이 높아요. 그러면 이게 뭐가 의미가 있냐면 이제 상류층 가진 돈이랑 이제 집값이나 이런 걸 대비를 해봤을 때 30% 정도 빠지면 속 아프고 말아요. 말아. 자, 중산층이 딱 살 수 있는 맥시멈이 한 50%입니다. 집값이 5억짜리가 2억 5천 정도? 가진 돈만 잃고 말아요. 중산층은 2억 5천짜리 2억 5천 정도 되면 한 가진 돈만 잃고 말아. 근데 서민은 20%만 빠지면 집값이 20%만 빠지면 다 무너집니다. 그러니까 서민들만 무너뜨리고 말 거예요, 아마. 이렇게 될 확률이 굉장히 높아요. 부동산이 위기가 이게 문제가 생기면. 그럼 이제 그 서민들 중에서도 이제 월세 살고 빚이 없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다시 중산층으로 이제 올라옵니다. 월세 살고 이제 빚이 없는 사람들이 이제 중산층으로 다시 올라오게 되겠죠. 그렇게 하면서 서민층에서도 조금 괜찮다, 중산층에 근접해 있다 하는 사람들은 내려올 거예요. 이렇게 정리가 될 거라고 저는 이제 예상을 해봅니다. 그 부분에서 우리는 투자를 해야 된다. 그러려면 열심히 일을 해서 돈을 벌어야겠죠. 자, 그럼 이제 어떻게 투자를 해야 될까? 서민들은 이제 가진 돈이 없어요. 그러니까 인내를 해야 된다. 쉽게 말해서 서민들은 저축을 해야 된다. 뭘로? 주식으로. 예금으로 저축하는 건 미친 짓이다. 왜? 금리가 바닥이니까. 예금으로 저축할 때는 제가 생각해봤을 때 금리가 한 5%? 1년에 5% 정도 이자 줄 때, 이때는 예금으로 저축을 해야죠. 예금비율을 굉장히 많이 높여야 돼요. 왜? 메리트가 없어요. 주식시장이. 예금이 예를 들어서 연에 5%씩 준다 그러면. 근데 이렇게 됐을 때가
많이 있었어요. 과거를 살펴보면 2008년 뭐 그때도 이제 뭐 2차 2금융권에다가 맡기면 막 이자 1억 개씩 줬고 무슨 IMF 이럴 때는 한 20%씩 줬다고 들었어요, 저는. 그러니까 이렇게 될 때 그 전까지는 이제 주식 투자를 해야 돼요. 방법이 없어요. 주식하고 금. 이 두 가지밖에 없다. 지금 이렇게 저금리 상황에서는. 저축을 주식으로 하고 금으로 해야 된다. 그리고 이제 어느 정도 자산이 있어야 이제 만족할 만한 이제 투자 수익이 가능하다는 거죠. 이 만족할 만한 투자 수익이 나오기 시작하려고 그러면 한 1억에서 2억의 투자 자본이 있어야 돼요. 일단 이 돈이 된 다음에는 이제 저축을 조금 쉬엄쉬엄 해도 돼요. 내가 좀 먹고 싶은 거 조금 더 먹고 저축을 예를 들어 한 달에 50만원씩 했으면 조금 더 누려 사는 거. 그러면서 20만원씩만 해. 그러면은 여기 이제 그동안 투자금을 모였는 데서 수익이 생기잖아요. 그래도 과거에 50만원씩 저축할 때보다 더 많은 돈을 나한테 벌어줄 거라는 거예요. 그렇게 되기까지 노력을 해야 돼요, 서민들은. 방법이 없어요. 가진 돈이 없어서. 제가 이 가진 돈이 없다는 얘기를 왜 자꾸 하냐면 자각을 해야 돼서 그래요. 왜냐면 굉장히 한스러운 거예요. 이거 가진 돈이 없다는 건 굉장히 한스러운 거라고. 그러니까 그런 서민들부터 투자를 해야 되는데 우리나라 거꾸로 돼 있죠. 부자들이 다 주식하고 있어요. 자, 삼성전자 이건희 회장, 그 돈이 다 뭐예요? 다 주식이에요. 자, 재벌들 갖고 있는 돈들이 다 뭐예요? 다 주식이에요. 현금 갖고 있는 미친놈들이 어디 있어요? 재벌들 중에 다 주식으로 갖고 있지. 회사 주식으로 다 갖고 있잖아요. 그래서 배당 받고, 배당으로 더 사고. 그러면서 계속 이 사람들만 계속 부자 되고 있어요. 서민들은 은행 예금하죠. 은행에서 돈놀이 하는데, 은행에서 쉽게 말하면 뭐 이자가 좀 싼 거지. 사채놀이 하는 거랑 똑같은 거 아니에요. 은행에서 돈놀이 하는데 그 돈이 누구 돈으로 하고 있어요? 서민들 돈으로 하고 있다고. 은행들이 서민한테 돈놀이 하고 있다. 이 부분이 해결이 돼야 된다니까. 이런 인식이 있어야 돼요. 은행에다 절대 돈을 맡기면 안 됩니다. 은행이 나한테 그만큼 많이 줄 때만 철저하게 이기적으로 맡겨야 돼요. 많이 주지도 않는데 은행에다 돈 맡기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자가 뭐 가만히 가지고 있으면 너는 손해봐. 가만히 그냥 은행에다 예금해갖고 너는 계속 손해보고 난 이걸로 어떻게 하고 빌려줘가지고 돈 좀 벌어보려니까. 이런 은행, 이기적인 은행들한테 돈을 맡기면 안 돼요. 지금 저금리 시대에는. 주식 투자로 이제 수익금을 만들어 가면서 수익금의 일부는 금 투자로 이제 병행을 해서 안전성을 확보해야 된다. 금 투자. 지금 주식 투자는 이제 경제 성장을 하게 되면 이제 기업이 돈을 많이 버니까 나는 이제 동업자로서 돈을 버는 거고, 금 투자 같은 경우는 안전성, 자산 가치, 국가 화폐 가치. 이 화폐 가치가 이제 작아지면 작아질수록 금은 비싸져요. 우리나라 돈이 예를 들어서 지금 10,000원짜리가 1,000원 가치가 되면 금은 그 자리에 있어. 그러면 금은 10배 오르는 거예요. 금값이 갑자기 이렇게 튀고 뭐하고 하면 IMF 때 우리나라가 막 이제 금모금동에서 다 내다 팔고 뭐하고 할 때 10년 동안 거의 4만원권에 있었어요. 그러다가 갑자기 2008년 뭐 그 근처에 뭐 터지고 뭐하고 하면서 전 세계가 이제 휘청하니까 금값이 20만원 넘어가 버렸잖아요. 이게 왜 그런다? 화폐 가치 하락 때문에 그런다. 화폐 가치가 이렇게 하락을 하니까 금이라는 거는 그 자리에 그대로 있어요. 왜? 한정돼 있어서. 근데 돈은 한정되어 있는 게 아니에요. 찍어서 풀어버려요. 그러니까 이 한정되어 있는 자산에 투자를 하기 위해서 우리는 금 투자를 하는 거다. 금이라는 게 가격이 오르는 게 아니에요. 금 가격은 항상 그 자리에 있는 겁니다. 그거를 이해를 하셔야 돼. 금은 항상 그 자리에 딱 있는데 화폐 가치가 이 가격에 있다가 안 보이네. 화폐 가치가 이 가격에, 오른손이 화폐예요. 이게 금이고 이렇게 똑같이 가치가 있다. 화폐가 계속 하락을 해요. 그러니까 금값이 자동으로 올라가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금값은 올라가는 게 아니다. 그냥 하락이 없을 뿐이다. 왜? 공급량이 한정돼 있으니까. 갑자기 공급량이 풀리게 되면 폭락을 할 수가 있겠죠. 이게 미국과 러시아에서 금 풀어버리면.
근데 지네 나라가 가난해지는 건데 이렇게 풀어버릴 확률이 거의 없다고 보는 거죠. 진짜 힘들어지지 않는 이상, 미국이 망한다, 러시아가 망한다 이런 상황이 오지 않는 이상 자기네 금을 풀어버릴 확률은 거의 없다고 봐요. 더 사모으면 사모았지. 그러니까 만약에 풀어버린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거기서 더 사면 되잖아요. 전에는 10,000원으로 예를 들어서 이만큼밖에 못 샀는데 지금은 10,000원으로 4배 살 수 있다. 그럼 땡큐하고 사면 된다고요. 그럼 금값이라는 건 항상 그 자리에 이렇게 고정이 되어 있을 거예요. 그 물량이 어느 정도 나오기 끝나는 시점에는 다시 상승을 하겠죠. 화폐 가치가 항상 금의 가치를 이제 넘어설 수 있는 일은 절대 없어요. 그 부분을 이해를 한다 그러면 금 투자를 해야 되는 이유를 알게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자, 이 부분에 대한 준비도 우리 이제 커뮤니티에서 만들어져 있고요. 시스템도 만들어 뒀어요. 그러니까 이제 장기 투자만이 내 자산을 끊임없이 성장을 시킬 수 있는 그런 방법이다. 이 부분에 이제 맹점을 가지고 투자는 이제 꼭 주식 투자만 있는 게 아니죠. 다른 투자들도 많이 있는데 서민들은 할 수 있는 게 없다는 거예요. 주식 투자밖에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리고 여건도 되지 않아요. 그리고 주식 투자를 정말 안 하겠다, 힘들다 그러면은 그냥 금을 사야 돼요. 금을. 근데 굉장히 서민들은 가진 돈이 굉장히 없기 때문에 이 성장폭이 굉장히 작아서 주식 투자를 하라는 거예요. 금이라는 거는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투자지, 이게 수익폭을 키우기 위한 투자는 주식 투자를 지금 따라갈 수가 없다. 금 투자는. 그리고 이제 주식 투자는 말 그대로 내가 운영할 수 없는 기업과 동반자가 되는 유일한 길이기 때문에 투자를 해야 된다. 오늘 내용을 그럼 정리를 해볼게요. 앞으로 코스피, 코스닥. 자, 코스피, 코스닥은 장기 횡보, 이 구간을 뚫어내면서 이제 큰 상승이 올 거라고. 지수가 5배, 10배 가는 시장이 올 거다. 그동안은 이제 모멘텀이 없었어요. 근데 모멘텀이 이제 생겼어요. 4차 산업이라는 모멘텀이 생겼어요. 그리고 기업이 가진 돈이 과거 10년 전보다 커졌는데, 성장했는데 기업 가치는 그대로 평가받고 있다. 기업은 커졌어요. 10년 전보다. 근데 10년 전이랑 똑같은 가격으로 평가를 받고 있어요. 기업들이. 그럼 이건 문제가 있는 거잖아요. 지금 종합주가 지수가 그 위치에 있다. 그러니까 이게 튀어오르면 그만큼 상승할 수밖에 없다. 그렇게 생각을 해보면 되고요. 우리 리스크가 있죠. 리스크가 뭐 있다? 부채. 자, 이제 투자를 할 때 부채가 많은 경우니까 투자를 안 하면 됩니다. 왜냐면 우리나라 자체가 부채가 많은데 그 기업 부채가 뭐 1,000조가 넘어간다 그러면, 자, 이걸 누가 갖고 있을까요? 기업 부채 1,000조 중에서 제가 봤을 때 80%는 제조업, 건설업체, 은행, 조선. 여기에서 이제 기업 부채 다 갖고 있다고 봐요, 저는. 그러니까 이런 회사들이 빨리빨리 망해버려야 돼요. 이런 회사들이 빨리빨리 망하든가 구조조정이 되면 나머지 회사들이 크게 성장을 할 거다. 그러니까 부채가 많은 회사에는 투자를 하지 말자. 어떻게 막 이야기를 좀 해봤는데, 뭐 중간중간에 이제 뭐 산으로 가는 얘기도 많고 하다 보니까 어떻게 전달이 제대로 됐는지는 모르겠어요. 지금까지 이제 이빨 톡톡이었고요. 좌측 하단에 보시면 추천 마크 있습니다. 추천 마크 한 번씩 클릭해 주시고 광고 시청도 부탁 좀 드릴게요. 감사합니다.